자,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검찰에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 사범을 체포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사팀 속에 이제 이게 아마 숨겨져서 들어왔나 봐요. 게다가 이 마약과 총기 이건 정말 거의 뭐 막장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런 물품들이 버젓이 한국에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놀라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마약과 총기가 동시에 밀수가 될 수 있었는지 일단 자료 영상 한번 좀 먼저 보고 얘기하죠. 네, 있습니까? 자, 이 검찰에 따르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일반 가정주부예요, 저분이. 네. 예.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 LA 주거지에서 마약과 건총 그리고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서 선박화물로 발송해 9월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저런 물건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작년 8월 23일 날 부모님이 아파서 병간호하러 들어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필로폰 3.2kg은 비닐팩 9개 진공 포장해서 소파 테이블 안에 숨기고 45구경 건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숨겨서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래서 검찰이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에 미국 마약 단속국과 공조해서 신원을 파악하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장 씨의 국내 주거지를 긴급 수색해서 확인해봤더니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장 씨는 미국 DEA에서 연방 수사당국에서도 여기는 소파를 지금 뜯고 있는 거죠? 예, 네. 예, 주목하고 있는 마약 조직원이라고 합니다. 이 장 씨란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보는 미국의 그 마약 수사당국에서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이제 아마도 미국 서부의 이 마약 갱들 중에서 이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조직의 움직임을 미국의 네. 그 수사당국이 포착하고 이런 형태의 배급망을 확장하려는 수단으로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뭐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 그러니까 수화물로 특히 이제 선박 수화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왜 총기를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4.5구경이랑 실탄까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드문 거는 왜냐하면 뭐 저기 총기 같은 경우는 분해해갖고 이 부품으로 던져갖고 조립하는 방법이 일상이고 그게 이제 걸리지 않는데 이건 완성품하고 실탄까지 동시에 가져오는 형태는 이게 이제 사례가 너무 대담하다. 이건 뭐 거의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수사당국에서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필로폰 따로, 무기 따로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수화물에서는 배가 항구 바깥에 들어와서 네. 거기서 던지기를 하고 이제 뭐 빼는 방법이 그게 이제 포뮬라한 방법인데 그래서 이 다른 목적, 그래서 유통 목적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지금 어쨌든 들어오는 데까지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들여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 이전에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들여왔죠. 그래요? 예, 이런 게 이제 보통의 방법이었죠. 아, 좀 점점 무서워지는데요. 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총기, 솔직히 이제 총기보다는 아무래도 마약이 좀 더 쉽게 들어온다는 네. 얘기가 있으니까 강남 학원가 이제 대치동에서 발생한 일이죠. 마약 음료 사건을 보게 되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이거 집중력 좋아지는 음료야 이렇게 속여서 먹이고 협박 전화까지 했다. 이런 너 마약 먹은 거야. 너 그래 큰일 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학생들한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약, 예. 예, 그런 살 빠지는 약을 주고 마약에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예전에부터 많이 알려와 있었는데 거죠. 그래서 가정주부 뭐 학생들 다 걸렸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학생들 공부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집중력 해주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걸 먹인다는 거죠.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마약을 먹이려는 것 플러스 네. 그걸 통해서 보이스피싱 말하자면 돈을 이제 뭐 협박해서 돈 빼내려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마약 범죄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주가 뭐냐? 마약이란 것은 그냥 배포할 정도였고 실제로는
그 전화번호라든가 일단 명단을 파악한 후에 다음 범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다음 범죄가 뭐죠? 무슨 다음 범죄? 그 사람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돈을 빼내기 위한 이게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먹은 아이들이 마약을 먹은 아이들이 사실은 또 마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중독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협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착각을 하잖아요. 네. 이거 먹고 공부하니까 공부 잘 되더라. 지금 걱정은 이 아이들 말고 실제로 먹고도 신고하지 않은 애들이 몇 더 있다고 합니다. 마약인지도 모르고 나는 예. 그냥 정신력 좋아지는 기억력 좋아지는 집중력 좋아지는 약 먹고 공부했더니 잘 되더라.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찾는 애들이 있는 거죠. 예,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범죄라고 이제 통칭하게 되는 거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예, 갑자기 일이 이런 벌어졌느냐. 예. 근데 사실 갑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을 원하시죠. 저기 시민분들께서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런 마약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네,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음모론을 별로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범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혹시 콘도르 작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콘돌 작전. 네, 콘도르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 콘도르하고 콘도르는 그 스펠링은 같은데 그 다릅니다. 미국의 70년대에 미국의 그 코카인 중에 크랙 코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한 20년이 지난 30년 지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데에서 다큐멘터리나 나온 게 그게 이제 미국 CIA에서 의도적으로 뿌린 겁니다. 미국 CIA가 일부러 뿌렸어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일종의 마약 갱들을 재조직하는 하거나 그다음에 60년대 이후에 미국의 히피 문화, 그러니까 반전 문화가 되면서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대중성으로 들어갔던 사회운동가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중동에 있는 아니면 극우 테러리스트를 전쟁을 위한 무기 지원으로 그게 이란 콘트라게이트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 걸 했었군요. 그게 콘도르 작전인데요. 미국 이상한 나라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그 마약이 천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들이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자기들의 이 경찰력 강화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걸 제가 이제 왜 쭉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나라 대한민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닌데 굉장히 왜 이렇게 계속 그 기시감이 드는지라는 느낌이 드는 게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국경이 무너졌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대응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말하자면 뭐 한동훈이나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때문에 갑자기 뭐 마약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는 이미 검경 수사권 이전부터 마약류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마약을 수사했을 때부터도 이미 그건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뭐 대통령이 또 마약과의 전쟁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 거가 좀 솔직히 좀 의도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지난번에 그렇죠. 네. 12구 이태원 참사 때에도 계속 그런 쪽으로 포커싱 맞췄다는 것을 보고 이거 좀 순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분명한 건 그건 순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우리가 국가를 믿고 우리는 참 의지해 왔는데 국가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그 마약과 관련된 이 아이들의 이 보이스피싱 플러스 이런 종류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조금 정말 더 찜찜하고 더 뭔가 좀 이상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중국에 있는 총책이 점 조직 형태로 제조책과 유통책을 두고 마약 음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녀가 마약한 걸 내가 알고 있다. 신고를 할 테니 너 그거 신고하는 게 싫으면 1억 원 내놔라. 이제 이렇게 협박 전화가 지금 중국에서 걸려와서 학부모에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연결된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마약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범죄 양상이 나타난 하이브리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설명인 건데요. 지금 마약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지금 횡행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 같은데 우리가 보통
한의원 같은 데에서 총명탕 해가지고 예전에 약국 같은 데서 팔았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약 성분이 거기 좀 있었죠. 조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구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하기 쉬워졌느냐, 그 실제로 마약 범죄가 늘어났느냐. 네, 어때요? 근데 그 내가 보기엔 똑같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범죄 통계 학자들이 실제 로 데이터를 얘네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로 데이터가 있으면은 사실 이걸 연구를 하는데 지금 관련된 어떤 이 숫자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은 그 연도와 이게 사람인지 건인지 양인지에 대한 4가지 디멘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정확히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 보도는 많은데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몇 년 대비 얼마나 많아졌는지와 어떤 것이 많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분명한 건 이 SNS상에서 구하기는 쉬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량 포장이 되고 그리고 이 어떤 질적인 어떤 전화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어느 하나가 구멍이 뚫린 건 맞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걸 의도적으로 뚫었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이거는 국기문란에 관련된 부분이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뻥 뚫린 부분은 하나가 있는데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인터넷상으로는 이걸 구하는 게 좀 쉬워진 감은 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루트를 통하는 건지 어떤 메커니즘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10대 마약사범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젊은 층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좀 수단의 문제입니다. 사이버,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하지 않아요. 대충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지금 여기 이 핸드폰으로 저기 쳐보십시오. 그거 모니터링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구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돼버리니까 실제로는 한다고 하잖아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10대 청소년들이 프랜차이즈 카페 화장실에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코인 노래방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네끼리 그냥 놀면서 또 소량을 좀 나눠서 노래방에서 합니다. 파는 경우도 단속이 됐고요. 퐁당 마약. 그리고 그걸 퐁당 마약.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음료수에다가 그걸 넣어갖고 뭐 이거 칵테일이라고 하죠. 뭐 그럼 이런 큰일 나겠네 진짜. 예, 그런 형태. 예, 그리고 마약 인증샷을 찍는 애들도 있다. 이걸 놀이로 여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쟁을 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이 SNS에 틱톡 같은 데서 너무 센 사진을 찍는 게 경쟁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경쟁이 되는. 아유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러다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사실 우리 애들 믿고 당연히 믿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마약 수사가 아니라 마약 관리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청. 수요 관리가 필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의 수사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자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차단, 제조 이런 건데 문제는 우리의 그 마약 사범을 수사해서 잡아놓으면은 기껏해야 단기 자유형이거나 아니면 벌금형 정도밖에 안 합니다. 단기 자유형이든 기껏해 그럼 그 사람이 나오게 되면 또 찾게 돼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마약 관련된 형태의 병원이라는 관리시설이 지금 우리는 몇 개 있지만은 거의 받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거의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를 관리하지 않는 마약 수사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모든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관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수요자 관리를 하고 공급자도 동시에 하지만은 이게 선호차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라든가 검찰에서 마약범죄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라고 이거 3년 전에 됐고 5년 전에도 했습니다. 있어요 이미. 예, 이전에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거보다 더 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근데 안 됩니다. 그때 안 된 걸 지금 되겠다고 하는 거는 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겠다. 그리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맨날 해마다 해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사실 없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게다가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 장남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서 가석방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기각됐어요. 네. 자기 반성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했어요. 또 했죠. 이 정도면 완전히 본인의 의지는 못 꺾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난번에 뭐 황하나 씨라고 뭐 남양역 네. 소녀도 그렇고 유명한 내지는 좀 뭐 이렇게 위에 상위 1%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그거가 마치 멋있는 것처럼 또 여기면서 이게 자꾸 회자되는 오히려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만 하는구나 나도 그럼 그런 사람처럼 돼볼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하는 건 아닌지 한 말씀 드리면은 황하나 씨 관련된 재벌 3사대의 마약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전 궁금한 아주 큰 의문을 그러니까 갖고 전 있습니다. 남경필 씨 장난만 봐도 딱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지금? 나타난 사람들은 잡아서 수사를 했는데 그 상선 수사는 거기서 안 됩니다. 그 상선 수사가 잘못돼 갖고 나머지 지금 크게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는 변호사님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마약 사범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마약 수사 우리나라의 최고 에이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마약 사범들을 변호를 합니다. 유아인 씨를 변호한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마약 수사 검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 예, 변호사죠. 아니 근데 직업윤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 변호사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 마약 문제에 대해 최소한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그래요. 원래 마약 사건은 예전에는 인천이랑 부산 그렇죠, 예. 이런 부산지검, 인천지검 이런 데서 사실은 특수하게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 이제 다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변호사로 옷을 벗으면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업 중에서 특화될 수 있을 만한 건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기 전문 분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렇게 나는 마약 수사 해봤으니까 마약 범죄자들을 변호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년 안에 공 단위가 몇 개의 큰 단위의 수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놓으면 뭐하냐? 경찰들이 자주 하는 거는 잡아놓으면 뭐하냐? 내 위에서 수사를 지휘했던 저 변호사가 내 검사인데 다 풀어주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기법은 다 알아요. 그렇죠. 수사하는 걸 다 아니까 네. 어떤 식으로 잡아가는지도 알고 증인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알고 그 증인의 증거 능력이나 증명력, 신빙성 같은 거 어떻게 선택하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고양이한테 그냥 밥 갖다 주면서 너 먹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예인이요. 이 솜털을 다 깎고 네. 출두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랬었죠. 네, 몇 년 전이죠. 아예 항문에 있는 턱까지 다 안 그래서 안 나왔다고 그때. 나왔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럼 나중에 경찰 애들이 아주 빡 돌아갔고 발톱 옆에 있는 걸 뽑았습니다. 빡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코치했느냐 보니까 그 변호사가 그 검사 출신 그 사람인 거예요. 빡 돌아갔고 그래 해볼까 해갖고 발가락 오른쪽에 있는 걸 그걸 뽑아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받았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받았어요. 예. 대단한데요. 뭐 하자는 건지. 진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뭔가 세게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실제 현실에 맞는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이게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좀 제대로 된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수사해 주십시오. 자꾸 언론에만 대고 나 이거 합니다 광고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베프님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이라님, 이 정부는 항상 검찰들이 하듯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게 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국제외교 일본 미국한테는 우리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굽신거리는 정부 치가 떨립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하늘담비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틀렐리님 캐나다에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또 재미있고 풍성하고 또 생각해볼거리가 많은 그런 뉴스인 사회되었습니다. 자, 우리 베프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